네, 자, 가봅시다. 이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행태론이죠. 네, 별표 내두시고 이건 꼭 봐둬야 될 중요한 이론입니다. 이 행태론의 대표 인물이 바로 사이몬이고, 이 사람을 우리가 카네기 학파라고 불러줍니다. 카네기 학파. 자, 이 사이몬이 강조했던 행태론 하면 만행적 실천 개념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사항은 바로 이 과학이라는 점입니다. 과학을 토대로 해서 인과관계적인 이론이라는 개념을 정착시켰다는 거죠. 이론에 의한 과학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 이론은 그냥 이론, 그 글자로 적히니까 이론이 아니라 합리성에 의한, 즉 목표, 즉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에 의한 이론화를 추구하는 거죠. 이걸 행태론이라고 불러줍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대상은 가치와 사실 중에 사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죠. 이 사실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 이게 중요한데, 가치가 아닙니다. 가치. 이러한 가치계를 중시했던 사람들은 주로 후기 행태주의에 있는 신행정론자들이고, 사이먼은 팩트, 사실을 토대로 해서 이론을 만들고 이론 속에서 법칙화시켜서 이렇게 해서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걸 과학이란 이 컨셉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죠. 자, 그래서 사이먼은 앞에 자기 선배들에 해당하는 앞에 봤던 테일러라든가 뭐 메이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그건 그냥 과학성이 없는 격언 속담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해 버립니다. 나 사이몬이야말로 제대로 된 과학의 오리지널 과학성을 추구한다 라고 아예 선을 그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앞에 봤던 것은 원리주의라든가 혹은 과학적 관론이라든가 이런 행정 관련 계열들을 전부 다 비판하는 사람이 사이몬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사이먼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요 팩트적 연구를 토대로 한 의사결정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한 사람입니다. 알겠죠? 의사결정이라는 부분을 연구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사결정. 그냥 눈에 팩트라니까 그냥 가치를 뺐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결정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주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행태론에서 의사결정과 관련되어 가지고 또 특징적 요소는 바로 개체주의적 연구를 한다는 점. 그러니까 행정의 행정인의 행태 하나하나를 연구하는 거지 전체 구조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보는 게 아닙니다. 개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 하면 안 됩니다. 개체주의적 관점 속에서 하나하나의 행태. 그래서 미시적이죠. 자, 그리고 이 연구가 바로 대표적으로 이런 과학적 이론을 토대로 한 합리성에 의한 것들이 논리실증주의라고 불러줍니다. 논리실증주의. 논리란 말 빼도 됩니다. 빼도 되니까 여러분은 실증주의다라는 것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실증주의 계열에 있습니다. 실증주의가 뭔지는 수업 시간에 기본 강의 때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우리 지금 이론 정리 시간입니다. 실증주의적 사고를 하고 있고, 이거와 더불어서 여러분 여기 이제 대조적 개념을 꼭 주의하셔야 될 것들이 이제 전체주의 개념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리고 실증주의지 반실증주의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했듯이 가치를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표현한다면 가치와 사실의 분리, 이걸 혹시 가치와 사실에 일치하면 안 됩니다. 가치와 사실을 분리해서 더 나아간다면 뭘 연구한다고? 사실 연구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가치와 사실을 분리해서 이것은 좀 더 완화된 표현하다면 가치 지향이 아니라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과학성을 위해서 가치 중립하는 거죠. 이 가치 배제라든가 몰가치는 좀 옛날식 교수들의 표현들입니다만, 이것은 그냥 참고로 보시고 오늘날 좀 세련된 표현으로 바꾼다면 가치 중립이 더 적절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 제 기본서뿐만 아니라 또 보기에는 다양한 표현들을 많이 넣어드렸는데, 이유가 행작 교수가 꼭 이 단어만 쓴다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저런 표현들을 보시면서 기본적 맥락과 내용 자체를 알아두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이 부분은 또 심화시켜서 낸다면, 만약에 사이먼은 가치를 부정했다 이러면 그건 또 안 됩니다. 그렇죠? 예전에 한 8년 전에는 가치를 부정했다 이래도 뭐 괜찮아요 했는데, 행적 이론이 다듬어지면서 변환된 겁니다. 바뀌었습니다. 수정됐습니다. 그래서 가치는 인정하지만 사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렇게 정의하고 계시면 어떤 질문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이몬의 연구 대상에 그 가장하고 있는 인간을 행정인이라고 불러주는데, 행정인을 행정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정인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바로 제한된 합리성 속에서 완전한 합리성 하면 안 됩니다. 제한된 합리성 속에서 행사적 관점을 갖고 연구해가는 바로 이러한 주체를 대상으로 했죠. 행정인 과정. 제한된 합리성과 연동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바로 정책 결정의 만족 모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만족 모형으로 한다면 행정인의 제한된 합리성, 그리고 바로 이 제한된 합리성과 더불어서 의사결정, 이 두 가지가 만족 모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행태론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략 행태론은 1930년대부터 미국을 한 40년 동안 지배했던 이론인데 어떤 비판을 받느냐면 비판점은 너무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현상에 대해서 현실에 대한 설명을 인과관계론적으로만 하지만 개선시킨다든가 나아간다든가 변화한다든가 수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주의라고 평가줍니다. 그리고 좀 전에 했듯이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폐쇄적 관점을 갖고 있죠. 자, 이러한 점들이 나중에 새로운 이론인 발전행정론이라든가 환경을 고려하는 생태론에서 이제 극복하면서 보완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30, 4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행태론은 미국 행정의 전후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는 점. 그래서 특징 중심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태론을 꼭 정리해 주세요. 되셨나요? 네, 행태론. 이 행태라는 개념은 항상 개체 개인의 행태에서 접근한다는 점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네. 그리고 이 행태는 항상 규칙성을 지니고 있죠. 규칙성. 그렇죠? 쉬는 시간을 잠깐 쉬고 왔다니면 여러분이 어때? 똑같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행태적 규칙성을 저는 외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아셨죠? 이러한 행태론의 논리를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태론이 미국에서 대략 본다면 자, 앞에 PPT는 소개했습니다만 과학적 관리론에서 인간관계론에서 이제 행태론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하면서 미국에서 크게 반향을 일으키고 있을 때 이제 이 외의 개별적인 세부적인 이론들이 좀 들어오죠. 생태론, 체제론, 비경제론, 발전이죠. 이걸 보러 가겠습니다. 자, 정리의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지금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 것은 행태론이 계속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구조 속에서 이제 생태론과 체제론을 갑니다. 혹시 늦게 오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자료들은 네이버 카페 만행자에 올려뒀으니까 반드시 참고를 하시면 되고 바로 옆에 파일로도 공단기 강의 파일에다 올려뒀으니까 꼭 참고하세요. 아니면 또또북을 토대해서 페이지 번호 적혀 있으니까 참고하셔도 되고. 자, 생태론을 가죠. 행태론을 전제할 때 생태론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연과학에 있는 생태학을 끌어들인 건데 그래서 환경이라는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개방체제입니다. 개방체제지만 환경의 모든 변화를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개념이 아니라 환경에 대해서 그냥 그러하다라는 정도에 그치는 즉 정태적 환경관이라는 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특징이자 비판점이기도 하죠. 정태적 환경관. 알겠죠? 그래서 생태론은 바로 이런 환경에 대한 거시적 측면에서 접근해 가죠. 그래서 행태론에서 이야기했던 개체적인 접근, 미시적 접근이 아니라 거시적 접근입니다. 자, 이러한 생태론적 환경 관점에서 가우스가 제시하는 환경의 치료소도 있지만 이런 건 정말 단순 암기고 그보다는 리기스를 중심으로 봐야죠. 그래서 리기스는 사회를 세 가지 체제로 분류해서 사회 삼원론자인데 바로 융합사회가 바로 뭐냐면 전통사회 그리고 분화사회가 바로 선진사회 요 중간에 해당하는 중진국 사회를 프리즘 사회 혹은 전위사회 과도기 사회라고 불러줍니다. 자, 전위사회, 과도기 사회. 그럼 전위사회, 과도기 사회는 방 모형으로 한다면 사랑방 모형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 전위사회 갖고 있는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바로 여러 가지 규범들이 어때? 다 규범화되어 있습니다. 규범이 엄청 많죠. 다 규범 속에서 가치들은 응집돼 있고 몰려 있고 그 속에서 천민자본주의적인 모습이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형식주의 실질적 내용보다는 그냥 절차 규정만 따지는 형식주의적 모습의 사회가 바로 뭐다? 프리즘 사회라고 불러줍니다. 프리즘 사회. 그리고 또 하나는 전통과 여러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죠.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적 관계와 계약적 관계도 혼재되어 있고 이러한 즉
선진국과 후진국의 애매한 사회가 바로 프리즘 사회입니다. 프리즘 사회적 특징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한국 사회의 특징이라고 해서 적용을 해간다면, 행사적 적용한다면 한국 사회는 선진국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여기에서 한국 사회를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선진국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우리나라를 감히 무시하는 겁니까? 라고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행사적 평가에서는 한국은 좀 후진국 사회로 뭐 중진국 사회 정도로 분류를 해줍니다. 선진국 사회가 아니라.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생태론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태적 개방 체제적 관점을 갖고 있다는 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생태론은 그대로 다시 체제론 비경쟁론과도 연동돼 들어오는데, 자, 체제론을 가보죠. 생태론이 환경에 대한 이런 인식적 기준을 딱 잡았다고 한다면, 체제론은, 자, 또또북 48페이지입니다. 체제론은 이제 개방체제인 건 당연하죠. 개방체제인 것은 당연하고, 이제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랍니다. 상호작용. 그러니, 조직이 있고 환경이 있으면 환경이 조직에게, 조직이 환경에게 이러한 식의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이런 상호작용을 토대로 해서 뭘 해가느냐? 바로 하나의 균형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동태적 균형이라는 점. 동태적 균형. 정태적 하면 안 됩니다. 동태적 균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체제라는 것은 항상성과 등종국성을 갖죠. 같은 결과 패턴들이 유지됩니다. 이런 항상성과 등종국성을 위해서는 체제론에서 갖고 있는 이 체제 개념은 파슨스가 이야기하는 체제보다 이 개념은 시험적으로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샤칸스키가 이야기하는 체제 개념. 자, 이렇게 특정 학자 이야기하면서 안 적는 사람들은 몰라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알겠죠? 거기에서 사용하는 개념은 가장 전형적인 것이, 자, 환경으로부터의 투입을 토대로 해서 전환이 일어나고, 전환을 토대로 해서 산출이 일어나고, 산출을 토대로 해서 환경에 의해서 아웃풋, 즉 피드백, 환류작용이 일어나고, 이게 체제의 가장 기본적 메커니즘입니다. 이러한 체제, 이러한 체제적 관점, 이걸 보고 우리가 전체 투입은 어떻고, 전환은 어떻고, 산출은 어떻고, 피드백은 어떻고 이렇게 본다라고 해서 이것을 총체주의적 관점이라고 불러줍니다. 총체주의적 관점. 이 총체주의하면 당연히 거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시적인 결합이 안 됩니다. 거시적인 총체주의적 관점이죠. 거시적 총체주의적 관점 속에서 이제 파슨스의 이 모형은 이런 건 외우세요. 알겠죠? 그대로 외워두십시오. 자, 이런 외우는 것은 외국학자의 특정 모형들은 그대로 사용할 것들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그런 것들은 그대로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자, 그러면 이러한 파슨스의 원래 모형들을 보면 기본서에는 특징이라든가 적용 사회라든가 구조의 모습을 다 설명해 드렸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는 지금 이론의 총정리죠. 그래서 요 AGIL 모형의 약을 따서 얘들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표에서는 다 생략해버렸는데, 그래서 봐야 될 걸 정확하게 봐두시라고. 알겠죠? 이런 건 군무원 시험에도 그대로 올래도 적중된 모형입니다. 자, 파슨스 모형은 적응, 목표 달성, 통합, 형성, 유지인데, 그래, 적응의 대표적인 게 기업과 은행. 기업은행이 아니고, 국민은행도 아니고, 알겠죠? 기업과 은행입니다. 사회적인 적응 기능, 그리고 목표 달성은 바로 행정, 일반 행정기관들, 요 통합, 사회적 통합 기능은 강제력을 갖고 있는 조직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경찰이라든가 법원, 이들이죠. 경찰이라든가 법원. 잠재적 형성 유지기능의 대표적인 게 바로 교육과 종교단체, 얘들을 꼭 알아두실 것. 그러면 파슨스의 모형은 끝납니다. 사실 이게 뭘 나타내냐? 바로 이러한 분화 통합에 의한 적응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분화 통합에 의한 각 기능들이 분화도 돼 있지만 체제적인 통합도 돼 있고, 그래서 분화 통합이 동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이 체제에서 아주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이 녀석입니다. 네거티브 엔트로피. 이 네거티브 엔트로피는 결국 부정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죠. 그래서 긍정이 되는 겁니다. 네거티브 엔트로피가 돼야만 체제는 유지합니다. 그래서 등종국 항상성을 지니는 겁니다. 포지티브 하면 안 됩니다. 네거티브 엔트로피, 이런 세부적 개념에 대한 용어 정리는 또 기본 이론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겠죠. 네, 반드시 네거티브 엔트로피를 주목하세요. 그러면 체제로 정리됐나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비교 발전 행정론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행태론적 관점이 메인으로서 유지가 됩니다. 거기에 이제 개별적 이론을 보게 되는데, 이 비교 행정론은 사실은
뿌리가 생태론에서 그대로 전환되어 옵니다. 생태론, 그러니까 환경을 고려하는데 이 비경제는 선진국과 후진국은 왜 다르냐 이런 걸 좀 더 이론적 측면에서 접근했던 게 비교 행정론이죠. 그래서 비교 행정론은 바로 선후진국의 비교고 이 비교 행정론의 결국 결론은 바로 관료제와 관련되는 중범위 이론이라는 점 알겠죠? 중범위 이론입니다. 자, 비교행정은 바로 이렇게 정리를 가볍게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 발전행정론. 이 발전행정이야말로 좀 시사적으로서 꼭 봐두라고 제가 수업 때 기본 이론 때 강조했던 이론이 발전행정입니다. 자, 발전행정은 무엇을 발전시키죠? 공단기를 발전시킵니까? 네. 발전행정은 뭐다? 국가 발전을 전제합니다. 발전행정 나오면 딴 생각하지 마시고 국가 발전이야. 국가가 발전하는데 이 국가가 발전한다고 할 때 발전의 개념을 뭘로 잡냐? 성장으로 잡습니다. 성장. 무슨 성장? 키가 크는 것? 아니고 뭐 경제적 부가 증대되는 것. 물질적 부의 증대입니다. 부자 나라가 되는 거 이걸 발전의 표상으로 잡은 겁니다. 이런 국가 발전을 위해서 행정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발전행정론의 모형은 행정국가적 모형입니다. 그럼 큰 정부일까 작은 정부일까? 그렇죠. 큰 정부. 그렇죠? 큰 정부의 행정국가적 관점에서 성장지향적이죠. 이러한 성장지향적 모형이기 때문에 또 항상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따라다니냐면 형평성이라든가 사회적 격차라든가 이런 문제를 고려 못합니다. 이게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래서 발전 행정인을 가정으로 해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독립 변수화시켰다라고 불러주죠. 그리고 엘리트적 관점에서 바로 효과성, 능률이 아니라 효과성, 즉 목표 달성도를 고려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그러면 골고루 발전해버리면 형평성을 고려할 텐데 골고루 발전이 아니라 될 놈만 되고 안 될 놈은 버린다라는 논리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이들은 바로 불균형 발전 성장 전략, 이러한 불균형 성장 발전 전략을 국가 전략의 핵심적 과제로 삼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대한민국의 바로 국토 불균형의 원인으로 제가 콕 찍어서 주목해 드렸던 이론이 바로 이론입니다. 자, 단점은 서구의 물질 문명적 관점으로서 마치 발전이 그냥 서양 사회 따라가는 것이 발전이다, 이런 막연한 착각에 빠졌던 이론입니다. 그리고 행정이 너무 행정국가화되고 있죠. 그리고 불균형 이론이라는 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게 발전이죠. 정리됐죠? 자, 우리는 내용에 대한 총체적 입체적인 핵심적 정리가 지금 마니아 월간 특강의 주제입니다. 자, 거기에 맞고 혹시 이런 걸 보시면서 처음 들었는데 잘못 봤는데 하면 어떡할까요? 네, 손을 잡고 눈을 닦으시면서 울고 계시면 됩니다. 계속 울고 계세요. 울지 마시고 뭘 해야 된다? 기본 이론 강의에 했던 것들을 골라보세요. 골라가지고 보완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아직은 계속 준비하는 과정이지 여러분 스스로 완성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제일 좋은 기본 이론 기본서입니다. 그렇죠? 자꾸 문제를 건들면서 확장하지 마세요. 네. 자, 여기까지가 비교 발전 행정론입니다. 자, 그러면 비교 발전 행정론까지 왔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론이 하나 들어옵니다. 신행정론. 행태론과 더불어서 양대 산맥을 이루는 이론이죠. 이 이론은 내년 시험에서 아주 주목하고 계셔야 됩니다. 2021년 시험에서. 알겠죠? 신행정론 강조했습니다. 나중에 또 총정리 특강할 때 또 한번 엄청나게 강조할 겁니다. 네. 자, 신행정론이 왜 강조되는지는 나중에 또 총정리 특강에서 시험 직전 특강에서 한번 더 할 거고, 일단 이 신행정론은 행태론이 아니라 후기 행태주의라는 요 개념이 있죠. 후기 행태주의는 행태주의를 지향하는 게 아니에요. 행태주의의 안티입니다.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후기 행태주의는 주관, 객관, 어느 쪽? 주관적 관점. 가치, 사실 중 어디? 가치적 개념. 실증, 반실증? 반실증적 개념. 이러한 개념에서 접근해 가는 것이 바로 기본적인 후기 행태주의가 갖고 있는 본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후기 행태주의와 같이 개념을 연동해서 같이 봐놓으세요. 이런 후기 행태주의, 가치주의가 등장한 게 바로 이 60년대 미국 사회의 격동기, 좋게 보면 격동기, 나쁘게 보면 혼란기, 다르게 본다면 인종차별의 시기. 알겠죠? 흑백 갈등의 사회적 분란을 딛고 나타나는 이론이죠. 이러한 신행정론의 배경이 됐던 바로 미너르브 회의. 미너르브 회의를 토대로 해서 이 신행정론의 주된 인물이 누구냐? 와일더죠.
왈도가 바로 신행정론을 주도합니다. 물론 왈도 이외에 프레드슨이라든가 마린이라든가 커크하르트라든가 이런 다양한 인물들이 그 당시에 이제 젊은 미국 정치학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신행정론을 주도해 가죠. 자, 그래서 이 신행정론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미국 사회에 골마터진 문제를 어떻게 행정과 정치가 해결해 갈 것인가. 그래서 이 해결의 포커스를 좀 더 정리해버리면 기술성의 행장이 됩니다. 과학이 아니에요. 행태는 과학이죠. 신행장은 기술성. 그래서 적실성과 실천성, 다른 말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성이라는 개념에서 들어옵니다. 처방성. 자, 그래서 이 기술성과 처방성을 위해서 지향했던 이 가치가 뭐냐? 바로 형평성입니다. 형평성. 결국 약자를 위한 배려의 정책들이 나타나는 거죠. 바로 오늘날 복지정책, 팽창적 복지정책의 아주 중요한 틀을 만드는 이론이 됩니다. 이러한 형평성에 대한 가치, 이것은 그 시대적 이념을 본다면 바로 롤스의 정의론의 시대랑 거의 일치에 들어갑니다. 같다고 보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에 개입하고 해결하기 위한 행정학으로서 나타난 구체적 모습이 정책학이 되죠. 그래서 이 신행정은 정책학과 그대로 또 연동됩니다. 정책론과. 자, 이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좀 더 세분화시켜서 철학적으로 한다면 바로 이 현상학적 접근이 만들어져. 현상학적 접근. 현상학 접근. 곧 하겠습니다. 현상학 접근. 그리고 이 문제와 정책 지향에서 중요한 건 정책적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한 적극적 행정의 모습이 신행장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그럼 왜 그동안 그동안 왜 그런 약자들에 대한 이해라든가 그들에 대한 고려가 없었느냐라고 했더니만 결국 소외된, 즉 참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결론적으로 참여를 강화하고 고객 지향적 행정, 이런 참여 중심적 신행자의 모습은 그대로 조직론에서 탈관료제와 일치합니다. 알겠죠? 탈관료제. 우리가 조직론에서 탈관료제 보셨죠? 물론 초생이면 탈관료제 보실 겁니다. 탈관료 논리를 그대로 정하면 되죠. 이 신행사형은 이렇게 중요한 이론이지만 나름 한계가 있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완벽할 수 없는데 문제점은 어디에 있냐? 바로 과학성이 여러 돼 있죠. 그럼 반대로 행태로는 과학성은 뛰어나지만 현실 적응성, 실천성이 약한 거고, 이렇게 둘은 대조적이죠. 그리고 관료제, 탈관료제, 관료제 그만하자고 했는데 결국 신행정론자들이 강조했던 관료제 때려치우자라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냐?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 점에서 비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만약 추가한다면 신행정론적 국가는 적극 국가가 됩니다. 알겠죠? 큰 정부가 됩니다. 큰 정부. 큰 정부의 적극 국가는 곧 정부 실패라는 문제가 또 나타나겠죠. 자, 우리가 올라가는 것은 총론 전체 중에서 과학적 관론부터 바로 최근 이론까지의 이론들의 체계를 정리합니다. 그럼 우리가 적극 국가라든가 혹은 앞에 봤던 정부 실패라든가 이념 이런 것들은 총론에 있지만 오늘의 요 라이브 특강의 특성상 다 할 수 없으니까 그건 일단 제외하고 가는 겁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별도 강의를 하든가 아니면 기본서 기본 강의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신행정론. 그럼 이 신행정론을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신행정론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정리해보면 바로 현상학과 정리하면 되는 거죠. 현상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철학에서 나오는 현상이라는 개념이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현상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 이론 강의 때 아주 상세히 설명드렸던 걸로 일단 대시해 놓으시고, 우리가 중요한 거, 자, 현상학과 행태론의 비교인데 현상학이 바로 뭐라고? 이게 신행정학이다라고 기억을 하세요. 현상학은 신행정학일까요? 신행정론일까요? 그냥 장난으로 던진 겁니다. 알겠죠?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행정론입니까? 신행정학입니까?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번역할 때 이걸 신행정학이라고 번역하는 분도 있고 신행정론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신행정론 같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다른 이론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죠? 네.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신행정론, 신행정학인데 이 신행정론, 신행정학은 바로 행태론과 굉장히 대조적이죠. 일단 접근 자체가 현상학은 바로 이 가치에 포커스를 둡니다. 하지만 행태론은 팩트, 사실이죠. 그래서 철학적 수준을 본다면
주관주의냐 객관주의냐. 이 주관이 무엇이고 객관이 뭔지는 기본 때 아주 상세히 설명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 인간에 대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인간에 대해서 현상학은 능동인 즉 자발적 능동인 가정을 하지만 행태론은 기본적으로 피동적 혹은 결정론적 시선을 갖습니다. 그리고 인식의 대상으로서 바로 이 반실증이냐 실증이냐, 실증을 논리 실증주의라고 해도 되고 그냥 실증주의라고 해도 되고, 우리 행자에서는 이런 행적 철학에까지 안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이 정도는 뭐 같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요 현상학은 개별 사례 중심으로 가지만 행태론은 일반 이론 즉 법칙, 이게 바로 과학입니다. 과학성을 추구하는 일반 법칙적 개념이 들어오죠. 유명론 실제로는 이거는 인식론에서 들어오는 존재론에서 존재하고 있는 철학이니까 그냥 참고로 보시고, 자, 이러한 능동적 인간을 우리가 자아개념을 한다면 바로 능동적 자 혹은 사회적 자, 여기다가 주의해야 될 게 뭐 원자적 자, 수동적 자, 다른 말로 고립적 자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건 행태론에서 바라보는 자하고 우리 현사학 신행자에서는 능동적 사회적 자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알겠죠? 능동적 사회적 자. 능동적 사회적 자와 원자적 자는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 보세요. 같은 클래스 같이 친구들끼리 이렇게 와 있죠. 이게 바로 사회적 자예요. 여기 뭡니까? 원자적 자죠. 니 혼자 와가지고. 알겠죠?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자들은 뭐다? 상호작용이랍니다. 근데 여기는 뭐죠? 상호작용이 안 일어나죠. 네. 섭섭해하지 마시고, 알겠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념적으로 형평성이죠. 형평성, 대응성, 책임성, 그리고 합리성인데, 그러면 두 이론 중에 민주성을 들이대면 어디로 가야 된다? 여기입니다. 형평성은 민주성과 같은 결에 있습니다. 그렇죠? 합리성이죠. 합리성의 관점에 행태론적 관점은 합리성. 합리성이 바로 뭐였다? 실증주의한 인과관계. 이게 합리성이에요. 같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현사학에서 바라보는 조직의 관점은 바로 요 참여를 강조하는 탈관료제적 관점이라고 한다면, 행태론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프로세스, 절차적 관점을 좀 더 중시하겠다. 이것은 미미한 차이입니다. 나머지 이 바라보는 관점, 인간관, 그리고 자아개념, 그리고 이념, 이러한 것들이 더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행태론 자체로도 봤지만 행태론을 또 신행적으로 볼 수도 있고 행태론을 현상으로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입체적 정리, 이게 바로 만행자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은 시험에서 그대로 문제를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태론, 신행자까지. 그러면 이제 시간이 대략 행태론, 신행전론까지 하게 되면은 미국 이론 발달에서, 다시 여기를 잠깐 보고 갈까요? 미국 이론 발달에서, 아니 PPT를 씁시다. 여기 만들어 온 걸로 한다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여기까지 왔습니다. 행태론과 신행정학,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바로 현상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봤습니다. 그렇죠? 이제 남은 건 바로 이제 70년대란 요 시점을 소개시켜 주려고 일부러 이 PPT를 만들어서 다시 보여드린 거죠. 이 이유가 미국 사회가 굉장히 이제부터 격동적으로 바뀌면서 학문들도 다양한 다학문화되는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는 시간적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앞에서는 대략 시간적 개념이 좀 정확하게 딱딱딱 대략적으로 주어지는데, 여기서부터는 시간적 이념이 아니라 뭐다? 논리의 흐름 위주로 이제 따라가야 됩니다. 출제도 그렇게 낸다고. 알겠죠? 그냥 무슨 국사 하듯이 세계사 하듯이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자, 됐나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잡았으면은 또 갖고 계시면 페이지를 딱 펼쳐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면 보셔도 되겠죠? 다시 제자리를 따라갑니다. 자, 이제 70년대 이후에 이제 가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시선들이 이제 접근해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큰 영향을 끼쳤던 것들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진짜 포스트 하면 왜 자꾸 콘프레이크가 생각나는지. 광고의 힘이 이렇게 강합니다. 알겠죠? 포스트 콘프레이크. 헛소리고. 자, 모더니즘인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우리말로 한다면 탈근대요. 그러니까 탈근대, 근대성을 벗어난다는 개념은 바로 반이성과 비합리의 시대.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특강이야말로 포스트 모더니즘에 딱 맞습니다. 여러분, 합리주의는 정확한 계산에 의한 인과관계와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 세상이죠. 알겠죠? 그리고 어떤 학생이 이렇게 합니다.
아니 매달 무료 특강을 왜 하세요? 공개 특강을 왜 하세요? 왜 돈 안 받으세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강의라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모더니즘 강의면 정확하게 수강료를 내시고 여러 번 와서 딱 앉아가지고 딱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치를 지향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는 거죠. 그건 경제적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사람이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포스트 모더니즘 이거라니까. 그래서 반이성 비합리, 합리가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그 너머의 세상을 본다는 거지 단순 반대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너머. 그 너머는 뭐냐? 결국은 가치와 철학과 이념이라든가 이런 다양성을 갖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자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획일화된 시선이 아니라 다양성을 갖고. 알겠죠? 이러한 다양성에 대한 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제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으로서 보통 근대와 현대 비교, 이건 사회 같은 과목에 쓰는 거고 우리는 그냥 배경으로서 그것은 기본 강의에서 했던 걸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학자들은 굉장히 많죠. 이 용어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보통 우리가 읽었을 때 뭐로 융합적이고 다학문화되면서 결합화되어가는 통섭, 아주 까다로운 말인데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통섭의 세상인데 이걸 학문적으로 제일 잘 정리했던 사람이 이 파머입니다. 그래서 파머는 해체, 탄력토, 상상, 타자성 이렇게 네 가지인데 그 중에 무엇이 중요하냐? 타자성이죠. 타자성을 토대로 해서 뭘 보느냐? 이제부터 도덕적 타인, 도덕적 타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 본다? 주체라는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체, 즉 객체라든가 물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지닌 하나의 주체로 바라보겠다라는 점. 이게 바로 타자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탄령토하는 학문들이 융합되는 거 쉬울 거고 해체라는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이론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재검토해 보는 것. 이게 해체고 그 속에서 문제가 갖고 있는 맥락적 상황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상상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상이라는 개념과 이 해체라는 개념은 좀 까다로운 철학적 개념인데 이거보다는 타자성을 중심으로 알아두실 것.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이 이후에 나오는 많은 철학 계열 이론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자,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더불어서 이 담론 이론도 주의를 해두시는데 담론 이론에서는 철학으로서는 강조됐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올해 즉 이제 2021년에 할 때 이 담론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비판 이론과 함께 간다라고 했죠. 이 담론이 된다는 것은 그냥 이야기만 한다고 담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간의 조정과 합의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그런 거대한 프로세스를 전부 다 담론이라고 불러줍니다. 담론. 알겠죠? 지금 이 수업은 담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 아니죠? 여러분들이 마스크 끼고 그냥 가만히 받아쓰기만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담론이 되려면 마스크를 벗으시고 저랑 토론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토론은 지금 비대면서에 안 맞으니까 토론하지 말고 여러분 어디 한다? 네, 수강 후기에다 댓글 다세요. 그게 토론이 되겠죠. 작지만. 알겠죠? 자, 강조하는 것은 담론은 상호 호혜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비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토론이죠. 이런 토론과 논쟁의 과정을 토대로 해서 결론에는 싸우는 게 아니라 합의점에 도달하죠. 이 합의가 뭐다? 자발적 자연스러운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담론이 되면 결국 여러분 담론화되어 버리면은 결국 정부가 끼어들 여지가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집니다. 즉 정부 개입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민의 자발성을 강조시키면서. 그래서 오늘날 담론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과 담론은 전부 다 나중에 거버넌스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보게 될 거버넌스 곧 할 겁니다. 네. 자, 담론 시사적으로 꼭 봐두십시오. 그리고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담론의 케이스로서의 이야기들까지도 확인을 반드시 해둡니다. 네. 자, 담론 이론으로 해서 나타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완전히 계열과 패턴을 달리하는 새로운 하나의 이론들이 들어옵니다. 바로 공공선택론이죠. 이 공공선택론이 왜 계열과 패턴을 달리하냐면 철학적인 담론이라든가 포스트 모더니즘도 계속 전개되는데 이 공공선택론은 70년대쯤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배경이 바로 정부의 비효율, 정부 실패 때문에 나옵니다. 정부의 비효율을 이제부터 효율화시키기 위한 경제학적 접근, 시선이 경제학적 접근이라는 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의가
정치적 분야 혹은 비경제적 영역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이게 퍼블릭 초이스, 공공선택 논리라고. 공공선택을 하면 경제학적 접근입니다. 경제학 접근. 그래서 경제학 접근이기 때문에 공공선택 논은 당연히 개체주의입니다. 앞으로 경제학 계열은 다 개체주의예요. 개체주의. 알겠죠? 개체주의. 개체적 관점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제 공공부문을 시장화시키죠. 시장화시키는데 그냥 시장이 됐구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시장화되었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칼럼에 넣어드렸듯이 이거죠. 공공재 공급자를 정부로, 공공재 소비자를 시민으로. 그래서 공급자인 정부도 자기익을 추구하고 시민도 자기익을 추구해서 그 구조 속에서 효율성을 보겠다 이겁니다. 가장 상징적인 그래프가 바로 이런 모습이죠. 서플라이와 디맨드 사이에 이 공공재 공급의 가장 최적적 효율점, 이걸 찾겠다는 게 공공선택론의 전제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공공 부분을 시장화시켜 버리게 되면은 이제 그 안에 있는 주체들 간에 이 경쟁이라는 논리가 들어옵니다. 경쟁. 경쟁이 바로 시장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경쟁이 시장이에요. 그래서 경쟁에 의해서 이제 효율적 공공재 공급이 되죠. 효율적 공급은 되는데 약자를 고려한다든가 형평성이라든가 분배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여기 또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항상 따라다니는 약점. 네. 그럼 이제 공공선택의 모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볼만한 모형들은 많은 모형이 있습니다만 꼭 봐둬야 될 모형이 바로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 모형. 여기 바로 뭐다? 다중공공관료제라 부르죠. 자, 정리용으로 한번 설명드리면 관할구역을 중첩시켜서 경쟁화시켜서 효율화를 추구하는 공공서비스 모형. 이게 바로 다중공공관료제입니다. 오스트롬의 대표적 모형이죠. 이 모형과 이제 윌슨 모형을 비교해서 잘 특징적 비교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봐야 될 모형 중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요 니스카넨의 관료들의 예산 극대화 가설. 니스카넨 아저씨는 각 부처에 있는 관료들은 자기중심적인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는 팽창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렇죠? 니스카넨의 요 극대화 가설. 요 극대화 가설과 좀 대조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요 던리비의 관청성 모형인데 요까지 같이 확장하면 던리비의 관청성은 모든 관료가 다 예산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관료들이 갖고 있는 예산에 대한 입장, 그 예산이 어떠하냐, 성격이 뭐냐, 그리고 조직에 대한 관점, 뭐 통제기관이냐, 전달기관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점.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관료는 극대화한다. 여기는 모두가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대조적 이론을 많이 보죠. 자, 여기에다가 하나 더 볼 수 있는 모형이 바로 여기 있는 티브의 가설입니다. 티브의 가설. 이 가설은 가정이 중요한데 어떤 가정을 찾냐면 완전 정보를 가정하고 복수의 다수의 지방 정부가 완전 정보를 가정하고 그 속에서 주민들은 이제 선택권을 주는데 완전한 이동성, 즉 이동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이런 건 없다. 그래서 완전 이동이죠. 거기에다가 이 지방정부 간의 서비스가 바로 규모의 경제를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규모의 경제 안 되죠. 네. 그리고 외부 효과도 있어서는 안 되죠. 이러한 가정이 시험에 굉장히 자주 언급됩니다. 여러분. 자, 이런 구조 속에서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의 효율성의 부분을 다루는 이론이 티브 모형입니다. 다른 말로 별명이 발에 의한 투표라고 부르죠. 발에 의한 투표 모형. 네. 자, 요렇게 해서 공공선택론에 대한 부분들, 뭐 공공선 비판한다면 전부 다 경제학적 접근에 대한 비판들이다. 요렇게 인식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제 70 내려가면서 바로 경제학적 접근에 대한 바로 이런 행정 모형을 효율화시키기 위한 이론들이 나타나지만 나름의 한계점들이 또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부의 비효율이라든가 정부의 실패라든가 어떤 방만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학문적 이제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러기까지가 바로 공공선택론이라는 거대한 구조입니다. 그 내용들은 또또북 53페이지에 또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한 10년간의 텀을 한번 쫙 정리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시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이론으로 들어가죠.